예,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연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네, 예. 우선 뭐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고대 동문과 출신이고요. 논술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주로 지금까지 이제 학원 경력 중에 좀 많이 일했던 학원은 강남대성하고 이제 중계 항림에서 좀 오래 근무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여기 대치 논중과 추론, 그다음에 중계 항림, 그리고 학교 출강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시간표가 제가 두 개 여기 논중과 추론에 개설을 했는데 여기 화요일반은 고2 선행반이라 이반은 현재 지금 마감 상태고요. 여기 토요일 날 12월 27일 1시 반 타임은 아직 좀 인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자리가 좀 남았는데 혹시 요 시간대 애들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드린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나빠도 되는지. 사실 학원들 돌아다니시면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도 되는지, 반대로 내신이 좋으면 유리한 학교는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수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내년에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방식들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부모님들 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해마다 사실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사실 세 가지 정도는 있지만 이걸 말씀드리면 사실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 논술 100% 논술 반영 비중이 책정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신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개 정도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뭐 가천대부터 가톨릭대학교, 뭐 한양대학교까지.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학교들은 올해 대비 내년에 내신 반영 방식이 조금 변경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논술 반영 비중을 더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간 학교들이 노란색으로 체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논술 100%인 반영 비중을 갖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게 되면은 사실은 내신은 9등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논술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 선발하니까. 그래서 여기 뭐 가천대학교부터 한양대학교까지 쭉 있는데 뭐 내신 성적을 아예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 대학교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맨 위에 있는 학교 19개 정도의 학교들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은 교과 반영 비중이 뭐 10%, 20% 요렇게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데 지금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가장 많이 반영해 봤자 한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비교과 10%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논술에서 논술 반영 비중이 제일 적은 학교가 70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가 20이고 비교과가 10인데 대표적인 학교가 두 개예요. 동국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근데 과거에는 비교과에서 출결하고 봉사활동을 봤는데 지금은 비교과에서 출결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 대부분 자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개근이거나 무단 결석인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행여 뭐 날씨가 좋다거나 혹은 늦잠을 자서 무단 결석을 많이 했을 경우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만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단 결석 6일까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0.6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요, 무단 결석이 5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정도입니다. 자, 왜 여기까지 괜찮냐면은 보통 논술 점수 같은 경우에는 1점 정도는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동점자 처리 원칙이 논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점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뭐 무단 결석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무단 결석을 했다면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를 지원하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이제 모르시던데 노수를 보게 되면 학교별로 반영 교과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내신을 만약에 반영한다면 그리고 내신 중에 일부 과목들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들이 일부 과목만 반영한 학교들인데
부모님들 혹시 애들이 수시 때 원서를 지원하게 되면은 몇 학기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죠? 3학년? 예, 1학기까지 반영이 되죠.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시험은 총 몇 번 보죠? 중간기말, 중간기말 1학년 때, 2학년 때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그 다음에 3학년은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니까 중간기말 이렇게 보겠죠. 총 몇 번이죠? 10번입니다. 그 10번 시험 본 것 중에 제일 잘 본 시험 10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게 동국대학교 내신 반영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는 그 중에서 몇 과목만 반영한다? 제일 잘 본 거? 5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게 중앙대학교 내신 반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논술 반영 비중은 제일 적지만 사실 내신도 전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 잘 본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뭐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평등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내신은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대부분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중앙대학교는 5과목밖에 반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등급 간의 격차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등급 간의 격차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은 내신 반영 방식을 보시고 등급 간의 격차를 보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 요 정도 등급부터는 오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 정도는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등급이 요 정도까지는 지원해도 되고 요 정도부터는 그래도 지원이 안 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8등급부터입니다. 그래서 8등급부터는 사실 오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논술에서 보게 되면 100점 만점에 뭐 7등급인 친구는 1등급인 친구하고 1점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등급인 친구가 1등급인 친구보다 논술에서 1점 더 받으면 성적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8하고 9 같은 경우에는 특히 8 같은 경우에는 4점 정도를 받아야 뒤집어지겠죠. 근데 이 정도 점수 차이는 잘 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아, 요 정도 내신부터 그냥 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사인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세종대학교가 있는데 세종대학교도 똑같이 교과를 20%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 학교는 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학교에서 참고로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수시 때 상담하실 때 제일 상담을 못하는 학교가 이 세종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대학교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얘네 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가장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세종대학교는 몇 등급부터 지원하지 마라는 사인으로 읽혀지세요? 딱 보셨을 때? 되게 애매하죠. 몇 등급부터요? 5등급부터요? 아, 그럼 되게 똑똑하신 겁니다. 보통은 6등급부터는 확실하게 오지 말라는 사인이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 총 1000점 만점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과가 200점이죠. 그럼 논술은 800점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00점 만점의 논술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1점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총점에서는 8점을 더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잠깐 이제 전화면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6등급인 친구는 160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 뭐 세종대학교든 어느 학교든 지원을 했을 때 내신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축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몇 등급대일 것 같아요? 내신 2등급대 많이 안 씁니다. 대부분 3등급대가 가장 좋은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등급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학교 내신 2점대라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넣지 논술로 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등급대를 기준으로 얘네가 가장 좋은 내신이니까 얘네들하고 격차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 3등급이 196점이고 예를 들어 6등급 같은 경우에는 160점이잖아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얼추 36점 정도 나죠. 그럼 36점을 뒤집으려고 하면은 6등급인 친구는 100점 만점에 거의 5점 정도를 더 받아야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X인데 문제는 이제 5등급이에요. 5등급인 친구는 지금 3등급인 친구하고 16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5등급인 친구가 3등급인 친구를 이기려면 100점 만점에 사실은 2등급 2점 정도 더 받으면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원칙에 따라 논술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5등급인 친구가 사실은 2점 더 받으면은 3등급인 친구를 제끼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경우에는 5등급의 친구들을 추천해 주진 않아요. 세종대학교에. 왜 굳이 마이너스 2점 정도를 감점하면서 논술 100% 전형도 있고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학교들도 있는데 굳이 이런 어떤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 뭐하러 세종대학교를 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종대학교 논술 합격자 평균 내신 있잖아요. 보시면 다 3점대예요. 네, 그러니까 4등급대까지 있는데 5등급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내신 학교에서 5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등급이 2, 3, 2, 3 정도 나와. 아, 그러면 너 안전하게 세종대학교 한번 써볼래? 이렇게 추천하시는 선생님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원하면 내신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원하실 때 세종대학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반영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 학교는 총 100점 만점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논술이 90점이고 그다음에 내신이 1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학교도 이렇게 보시면 교과는 명목상 봤을 땐 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진 않지만 몇 등급 때부터는 오지 말란 신호로 읽히세요? 딱 그냥 보셨을 때. 몇 등급 때부터? 7? 적어도 이건 확실히 아니겠죠. 7, 8, 9는 아닐 겁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6등급하고도 보면 3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2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6등급인 친구가 역시 3등급인 친구를 이기려고 하면 90점 만점에 2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가능합니다. 얘네 학교 논술 문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불이익들을 왜 감수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건 물음표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등급이야 뭐 3등급인 친구하고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1점 더 받으면 동점이 돼서 동점자 선발 원칙에 따라 5등급인 친구가 붙을 수가 있는데 6등급인 친구 같은 경우는 2점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보게 되면 숭실대학교가 교과 반영 비중이 낮아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중앙대학교보다 혹은 동국대학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신 반영 방식하고 플러스 뭐냐면 보여지는 형식 반영 비중을 보지 마시고요. 실질 반영 비중을 보셔야 돼요. 등급 간의 격차가 어떤지. 근데 사실은 내신이 반대로 3등급인 친구 정도 되면 예를 들어 세종대학교 정도 난 합격하면 다닐 생각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세종대학교나 혹은 뭐 숭실대학교나 이런 학교들 하나 정도 써봐도 되겠죠. 왜? 동점만 받아도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 논술 좋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혹은 교과보다 당연히 내신을 덜 보니 내신 안 좋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높아지잖아. 그럼 이 경쟁률을 도대체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사실 이것 때문에 논술 준비를 제일 많이 망설이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부모님들 생각이 맞아요.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뭐냐면 2025학년도 기준 상위 14개 학교의 교과 경쟁률,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 논술 경쟁률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상위 14개 학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우선 이제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서 뭐 연대, 고대 아니죠. 고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까지 이렇게 14개 학교의 교과 평균을 내면 경쟁률이 대략 10대 1 정도 나오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14.3대 1, 논술이 60대 1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최저 없는 학교들도 있고 모집 단위가 또 적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논술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예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경쟁률이 60대 1이잖아요. 근데 논술은 아까 보셨듯이 최저 등급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성균관대학교가 보통 3합 6 정도 되는데 3합 6 정도 맞춘 친구들이 예를 들어 60대 1이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반은 안 됩니다. 한 40%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0대 1에서 사실은 최저를 맞추면 24대 1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4명이 전부 다 시험 보러 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우 극소수는 정말 수능 대박 나가지고서 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성균관대학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답안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해서 제출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답안을 다 완성한 친구들만 걸러내면 실질 경쟁률이 이만큼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15대 1 정도라고. 그래서 이게 비단 성균관대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학들도 똑같습니다. 논술을 조금 정말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원래는 정시로 가려고 했었는데 수시 때 원서를 아예 버릴 수는 없으니 논술 원서만 놓고 나중에 정시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가 좀 어려운 성적이 나오다 보니 그냥 논술 시험을 형식적으로만 보러 가는 거지 준비가 아예 안 된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걸려내면 경쟁률은 한 요 정도 되니까 물론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전제 조건만 지켜주신다면 경쟁률 한 요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 소개인데 제가 반당 인원을 좀 많이 줄였어요. 한 14명 정도로 반당 인원을 갖다 좀 책정을 했는데 사실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표본이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60대 1이면 60명 정도 표본을 놔두면은 그 중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글쓸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놓고 가르쳤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제가 애들 개별적으로 글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쓰는지 따로 봐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는 어느 정도 좀 맞췄냐면 성균관대학교 실질 경쟁률 수준으로 그냥 인원을 맞췄고요. 보통 14명 정도면 첨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하고 20년 이상 첨삭하신 베테랑 첨삭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셔서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매주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첨삭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인데 대학교 논술 문제 유형을 크게 이제 묶으면 이게 강사별로 조금 다른데 전 6개로 묶여지더라고요. 모든 대학교의 인문 논술 문제 출제하는 방법들을 묶으면 크게 6가지 스타일로 문제가 묶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연대는 이렇게 4가지 안에서 다 나오고요. 고대는 요 3가지 안에서 다 나오고 서강대학교는 요 5가지 안에서 다 나오고 성균관대학교는 요 3가지 안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묶으면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둘, 요거 셋, 넷, 5개, 6개. 그래서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범주하게 되면 이렇게 6개로 묶여서 제 기본적인 수업은 뭐냐면 이 6개의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를 익히는 수업들을 하고요. 이 수업들을 하게 되면 우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대학교 기출문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를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6개 문제의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를 배우는 게 제 수업의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보신 건 한 학생의 답안인데 이 친구 답안은 아마 이제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합격했던 친구고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죠. 이름이 기억나지만 실명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상당히 좀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합격했는데 당시에 경쟁률이 얼추 한 196대 1 정도 돼서 그것만으로 이제 합격한 것만으로 대단해가지고서 축하도 많이 해주고 애도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12월 달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답안이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다고.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친구 답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수업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논술도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논술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정답 플러스 표현이든 아니면 분석이든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논리 전개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묶어서 그냥 디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 플러스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조금 잘 써야 합격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수업하는 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보통 판서할 때 이렇게 애들한테 판서를 해주는데, 과거에는 키워드 위주로 판서를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 위주로 판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어머님들, 이게 그 부모님들 세대하고 많이 좀 다른 게, 이게 논리적인 연산과 사고 능력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점점 더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논리적인 흐름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조금 판서를 할 때 아이들의 수준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논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판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올해 아직 입결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작년 입결을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있죠. 국어 성적. 대충 그래도 논술 전형이면 합격할 때 국어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면 좋겠다. 한 요 정도 선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국어 등급이 적어도 몇 등급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저 5등급은 약간 좀 저 친구는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몇 등급 정도냐면 최소한 4등급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논술을 조금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5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끔 우리말이 좀 잘 안 통하거든요. 특히 이제 7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어가 5등급이 안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붙잡고 매번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그 친구보다 학원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5등급인 친구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4등급 이상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들을 할 거고 코멘트를 할 거고 함께 어쨌든 등급들을 4등급 이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좀 애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뭐냐면은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해 가장 항상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논술은 정말 잘하는데 논술을 계속 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애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내가 논술은 좀 잘하는데 학교를 조금 높였으면 되지. 당장 내가 지금 최저는 2하 5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 나는 3만 6만 맞추면 난 성대 갈 수 있어. 중앙대 갈 수 있어. 약간 좀 이렇게 애들이 점점 더 뭐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 모의고사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이 지원하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최저 맞추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수능 공부가 위주가 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시 쓰기 과제를 안 줄 거예요. 다시 쓰기 과제는 언제 줄 거냐? 보통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M 스위치라는 앱을 통해 아이들 논술 첨삭한 결과를 점수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강사마다 좀 다릅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점이 기본 점수예요. 원래는 60점을 줬는데 60점을 주면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70점이 기본 점수고 90점은 절대 합격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률과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다음에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답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80점이라고 하면 사실 중간 정도거든요. 중간 정도라고 하면 독해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논리 전개에 조금 더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못 쓸 때만 제가 다시 쓰기를 줄 거고요. 웬만큼 따라오면 다시 쓰기 주지 않을 겁니다. 왜? 최저 맞추는 게 먼저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전체적인 제 1년 커리큘럼 안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화요일반은 마감인데 그 선행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전에 시작반보다 6주 정도 빨리 끝나요. 그래서 그 반은 제가 약점 개선 수업이라고 해서 6주 정도 여름방학 전에 진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문학작품 독해, 특히 애들이 시독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독해 강화, 그 다음에 경제지문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제 조금 강화, 그 다음에 정법에서 조금 약한 주제들 다 끌고 와갖고 논술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핵심 주제들 6개들을 중심으로 약점 개선 프로젝트를 선행반에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반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점 개선 프로젝트를 중간중간 수업에 그냥 녹여 넣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름방학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원서 접수까지, 원서 접수는 보통 9월 중순쯤에 하거든요. 그러면 커리가 얼추 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8주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8번 동안은 뭐 할 거냐면은 대학별 레벨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 8번 수업 동안에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와 소위 궁합이 좀 잘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테스트를 해서 나중에 이제 9월 원서 접수를 할 때 전체적인 성적들을 참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 전략들을 짜 드리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